자식 하나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춘과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제 자신을 돌보는 일뿐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 인생과 자식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제가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싱그러운 새싹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시인이 자녀에게 보낸 시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미소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식은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30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70년 가까이를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부모로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습관과 행동까지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교육과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내 자식은 부모가 없는 세상을 혼자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식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희생과 노력을 통해 잘 키운 유일한 아들이 대학 교육을 마치고 결혼을 하며 곧 손주까지 볼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잃었고 그 후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공장 일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는 데까지 모든 것을 해낸 할머니는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의 집조차 아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할머니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가장이 되어 힘든 일을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이를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심지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오랜 노동으로 인해 망가진 다리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머무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용돈을 주었으나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늘면서 용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몰래 용돈을 주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들을 잘 키웠다고 위안을 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은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한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며칠이 지났는데도 용돈이 입금이 안 됐네. 자동이체 해뒀는데 입금이 안 된 거 보면 은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아들은 아예 용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친구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곧 입금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들한테 벌써부터 용돈 받니?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친구는 우리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준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됐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준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지. 지들 애들 생겨봐라. 용돈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용돈 준다고 할 때 받아야지. 너 그거 애들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못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보려고 했지만 가끔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모아둔 용돈을 써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털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밥을 한번 사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이 퇴근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이제 막혀질 무렵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얘야, 용돈 좀 다오. 엄마가 친구들한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해서 그래. 조만간 밥 한 번 꼭 좀 사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집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라고 대답하고는 할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후회하면서 다시 며느리 눈치를 볼 생각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야, 내 용돈 좀만 다오. 친구들한테 너무 밥을 얻어먹어 미안해서 밥 한 끼 사려고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안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4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4만 원으로는 15명의 친구들에게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음 날에도 며느리를 붙들고 용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2만 원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 얘기해서 받은 돈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어차피 내가 밥 사긴 글렀다 싶어서 내가 자식 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라며 며칠간의 행동을 후회하며 며느리 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에 돈을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 속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알뜰하게 가계부도 쓰는구나 하고 대견한 마음에 가계부를 열어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할머니에게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왼수 4만 원, 9월 15일 왼수 2만 원, 9월 17일 또 왼수 2만 원. 할머니는 처음엔 이 글이 뭔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금액이 할머니가 용돈을 받은 날과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노랗고 숨이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식들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용돈도 주었던 것입니다. 병원비 또한 의료보험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요즘은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차량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집으로 어르신들을 데리러 옵니다. 요양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낮에는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만약 자신의 집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겨준 이후 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자식으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고민의 소재이며 세상 어느 부모라도 자녀로 인해 걱정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기쁨과 보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며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자녀를 성인까지 양육하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현상이 등장했는데
이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같이 사는 20대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별개로 독립할 나이에 취업 대신 석사나 박사 과정의 공부를 계속하거나 유학을 가는 자녀들도 있는데 이 경우 학비 부담은 대부분 부모가 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우수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으로 시작하며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경제적 의존은 부모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자녀 리스크로 불리는 노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저희 의견일 뿐이며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희들 다 키우고 나면 난 스위스로 가서 락사를 받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총기를 잃고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사느니 그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고 다짐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제 사명은 다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20대가 되어 출가했지만 취직하는 곳마다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망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첫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이도 20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취직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면접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하여 대기업에 다니는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겨우 취직에 성공한 둘째는 이번에는 월급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청년적금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이는 고난의 20대를 거치고 30대가 되자 드디어 성실함과 조금의 무게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인맥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다행히 수완이 좋아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장사라는 말처럼 장사가 잘 되자 주변 경쟁업체에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가 운영하는 가게 자리가 원래는 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이었는데 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가 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허가를 받고 동업자들과 투자를 하여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돈을 끌어모아 가게를 옮겼지만 자리를 옮기자 단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이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평생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저 역시 20대, 30대를 처음 겪었고 지금의 나이도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 아이들이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안락사를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13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면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철도국에서 일하다가 광산업에 뛰어들어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는 생전에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주변의 재벌 친구들을 보면서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의 재능과 힘을 죽이는 일이다. 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라고 저주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지 않은 부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들게 모은 피땀 어린 돈이 자식에게는 복권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공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기린은 그들의 새끼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맞이합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수직으로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세상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충격적인 시작은 새끼에게 혼란을 주지만 이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엄마 기린은 거침없이 자신의 긴 다리로 새끼를 걷어차며 이는 새끼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이 가혹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사실 새끼가 빠르게 일어서서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이며 이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엄마 기린은 새끼가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엄격한 훈련과 시험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강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함을 견디며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과 매화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들이 이를 본받아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복을 찾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던 중 아주 어린 소녀가 노래 오디션에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디션에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참으로 영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를 그 어린 소녀가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20대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소가 달구지를 끌던 시절을 지나 자동차라는 신기한 기계를 처음 타본 세대입니다. 네모난 상자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텔레비전을 처음 보았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19세기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100세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로 살아왔으니 이번에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실컷 만나면서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먼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면 달려가서 다리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아버지가 내가 잠에서 깨면 항상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잤는지 벽에 코를 박아 코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역시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어느 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방에서 기어나와 간신히 문턱을 넘고 현관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다시 저는 이불을 박차고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신 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현관의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 저를 향해 기어오는 저를 보며 한숨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새벽바람을 맞으며 먼 길을 다니며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는 밥과 반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콩나물을 먹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등짝을 맞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롱과 쌀독에 숨겨둔 과자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싹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저희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저를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어디 지인의 조용한 호숫가 별장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박혀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기에 어쩌면 단지 제게 내색을 하지 않으셨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만 내 안식처를 찾고 싶고 몸과 영혼을 쉬고 싶은데 자식 눈치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자식 농사에 온 힘을 다 쓰시고 지치신 여러분께서 잠시나마 눈으로나마 쉬고 가시라고 제가 이따금 가고 싶다고 상상했던 조용한 호수가 별장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글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노고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기까지 지식 한 그릇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하나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춘과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제 자신을 돌보는 일뿐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 인생과 자식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제가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싱그러운 새싹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시인이 자녀에게 보낸 시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미소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식은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30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70년 가까이를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부모로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습관과 행동까지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교육과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내 자식은 부모가 없는 세상을 혼자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식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희생과 노력을 통해 잘 키운 유일한 아들이 대학 교육을 마치고 결혼을 하며 곧 손주까지 볼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잃었고 그 후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공장 일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는 데까지 모든 것을 해낸 할머니는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의 집조차 아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할머니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가장이 되어 힘든 일을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이를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심지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오랜 노동으로 인해 망가진 다리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머무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용돈을 주었으나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늘면서 용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몰래 용돈을 주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들을 잘 키웠다고 위안을 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은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한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며칠이 지났는데도 용돈이 입금이 안 됐네. 자동이체 해뒀는데 입금이 안 된 거 보면 은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아들은 아예 용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친구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곧 입금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들한테 벌써부터 용돈 받니?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친구는 우리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준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됐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준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지. 지들 애들 생겨봐라. 용돈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용돈 준다고 할 때 받아야지. 너 그거 애들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못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보려고 했지만 가끔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모아둔 용돈을 써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털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밥을 한번 사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이 퇴근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이제 막혀질 무렵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얘야, 용돈 좀 다오. 엄마가 친구들한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해서 그래. 조만간 밥 한 번 꼭 좀 사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집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라고 대답하고는 할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후회하면서 다시 며느리 눈치를 볼 생각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야,
내 용돈 좀만 다오. 친구들한테 너무 밥을 얻어먹어 미안해서 밥 한 끼 사려고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안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4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4만 원으로는 15명의 친구들에게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음 날에도 며느리를 붙들고 용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2만 원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얘기해서 받은 돈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어차피 내가 밥 사긴 글렀다 싶어서 내가 자식 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라며 며칠간의 행동을 후회하며 며느리 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에 돈을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 속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알뜰하게 가계부도 쓰는구나 하고 대견한 마음에 가계부를 열어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할머니에게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왼수 4만 원, 9월 15일 왼수 2만 원, 9월 17일 또 왼수 2만 원. 할머니는 처음엔 이 글이 뭔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금액이 할머니가 용돈을 받은 날과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노랗고 숨이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식들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용돈도 주었던 것입니다. 병원비 또한 의료보험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요즘은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차량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집으로 어르신들을 데리러 옵니다. 요양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낮에는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만약 자신의 집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겨준 이후 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자식으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고민의 소재이며 세상 어느 부모라도 자녀로 인해 걱정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기쁨과 보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며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자녀를 성인까지 양육하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현상이 등장했는데 이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같이 사는 20대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별개로 독립할 나이에 취업 대신 석사나 박사 과정의 공부를 계속하거나 유학을 가는 자녀들도 있는데 이 경우 학비 부담은 대부분 부모가 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우수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으로 시작하며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경제적 의존은 부모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자녀 리스크로 불리는 노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저희 의견일 뿐이며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희들 다 키우고 나면 난 스위스로 가서 락사를 받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총기를 잃고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사느니 그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고 다짐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제 사명은 다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20대가 되어 출가했지만 취직하는 곳마다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망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첫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이도 20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취직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면접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하여 대기업에 다니는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겨우 취직에 성공한 둘째는 이번에는 월급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청년적금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이는 고난의 20대를 거치고 30대가 되자 드디어 성실함과 조금의 무게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인맥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다행히 수완이 좋아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장사라는 말처럼 장사가 잘 되자 주변 경쟁업체에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가 운영하는 가게 자리가 원래는 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이었는데 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가 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허가를 받고 동업자들과 투자를 하여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돈을 끌어모아 가게를 옮겼지만 자리를 옮기자 단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이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평생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저 역시 20대, 30대를 처음 겪었고 지금의 나이도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 아이들이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안락사를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13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면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철도국에서 일하다가 광산업에 뛰어들어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는 생전에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주변의 재벌 친구들을 보면서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의 재능과 힘을 죽이는 일이다. 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라고 저주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지 않은 부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들게 모은 피땀 어린 돈이 자식에게는 복권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공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기린은 그들의 새끼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맞이합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수직으로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세상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충격적인 시작은 새끼에게 혼란을 주지만 이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엄마 기린은 거침없이 자신의 긴 다리로 새끼를 걷어차며 이는 새끼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이 가혹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사실 새끼가 빠르게 일어서서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이며 이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엄마 기린은 새끼가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엄격한 훈련과 시험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강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함을 견디며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과 매화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들이 이를 본받아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복을 찾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던 중 아주 어린 소녀가 노래 오디션에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디션에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참으로 영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를 그 어린 소녀가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20대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소가 달구지를 끌던 시절을 지나 자동차라는 신기한 기계를 처음 타본 세대입니다. 네모난 상자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텔레비전을 처음 보았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19세기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100세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로 살아왔으니 이번에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실컷 만나면서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먼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면 달려가서 다리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아버지가 내가 잠에서 깨면 항상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잤는지 벽에 코를 박아 코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역시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어느 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방에서 기어나와 간신히 문턱을 넘고 현관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다시 저는 이불을 박차고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신 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현관의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 저를 향해 기어오는 저를 보며 한숨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새벽바람을 맞으며 먼 길을 다니며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는 밥과 반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콩나물을 먹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등짝을 맞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롱과 쌀독에 숨겨둔 과자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싹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저희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저를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어디 지인의 조용한 호숫가 별장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박혀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기에 어쩌면 단지 제게 내색을 하지 않으셨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만 내 안식처를 찾고 싶고 몸과 영혼을 쉬고 싶은데 자식 눈치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자식 농사에 온 힘을 다 쓰시고 지치신 여러분께서 잠시나마 눈으로나마 쉬고 가시라고 제가 이따금 가고 싶다고 상상했던 조용한 호수가 별장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글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노고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기까지 지식한 그릇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